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들을 보니 정말 격동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한국의 역사적 재판부터 미국의 파격적인 군사 행동까지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오늘 정말 다뤄야 할 국가가 많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2024년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내란의 수괴 혐의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딱 30년 만의 일이죠. 역사적으로 내란죄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엄중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마치 고대 로마에서 공화정을 파괴하려 했던 이들에게 내려졌던 단죄와 같은 맥락이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나라시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드럼 외교 영상이 큰 화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죠. 두 정상이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는데 이는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를 연상시킵니다. 딱딱한 회담장을 벗어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반도체 공급망 같은 난제들을 풀어가려는 부드러운 힘의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절대적 결의 작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 21세기판 멀로 주의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미국이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작전과 매우 흡사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권한 남용 논란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보다 미국의 이익과 질서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고 연준의 독립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걸지가 관건인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JP모건이 AI 시스템 프록시 IQ를 도입해 주주투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금융계의 알파고 사건이라 할 만큼 혁신적입니다. 이제 인간의 직관이 아닌 알고리즘이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시진핑 주석이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알리며 반부패 투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죠. 이번에는 과학적 감독을 내세웠는데 이는 과거 청나라 시절의 감찰 제도를 현대 기술과 결합해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히 2026년은 이 계획의 원년이라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세제 혜택까지 동원하며 계문홍, 즉 연초의 붉은 기운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엔비디아의 H200 같은 괴물칩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죠. 안보를 명분으로 조였다가 경제적 실익을 위해 살짝 풀어주는 모습이 마치 과거 냉전기 전략물자 통제인 코콤의 완화와 강화 반복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 내 AI 연산 능력이 급등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3개월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정말 단기 결전의 전형입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가 54,000선을 돌파하는 등 다카이치 트레이드라 불리는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죠. 마치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 민영화 이슈로 판을 흔들었던 극장 정치와 닮아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국정 동력으로 치환하려는 아주 노련한 정치적 기교입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렌저 공포도 커지고 있는데요. 1달러당 159엔대입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도쿄 23구 임대료가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었습니다.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증심한 뜨거운 상황, 이건 1980년대 버블 경제 직전의 모습과도 흡사해 우려스럽습니다. 재무상이 모든 수단을 언급하며
개입을 시사한 이유이기도 하죠. 영국에서는 스타머 정부가 디지털 아이디 의무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영국인들의 개인 자유에 대한 집착은 정말 대단하죠.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이어온 전통입니다. 국가가 나를 번호로 관리하는가? 라는 거부감이 기술적 효율성을 이긴 사례입니다. 대신 런던의 거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 건립이 승인될 분위기인데 보안 우려와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영국의 실용주의적 외교술이 돋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군요. 리브스 재무장관의 긴축 재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은 덕분입니다. 비즈니스 장관은 미국 수준의 성장을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이는 브렉시트 이후 홀로 서기에 나선 영국이 유럽의 섬이 아닌 글로벌 허브로 재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 일부를 점령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황 보고를 보면 러시아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며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 에너지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된 것인데요. 이는 현대전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 공간의 인프라까지 파괴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냉전기 스파이전이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국가를 마비시키는 수준이 된 거죠. 내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물가가 폭등해 민심이 흉흉하다고요. 세율을 22%로 올리니 오이 같은 채소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한 증세가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과도한 전쟁세는 내부 붕괴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사건까지 터지면서 러시아 사회의 기강 해이와 시스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존도 낮추기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신 한 번째 주가 될 수 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관세 위협을 가하자 캐나다가 전통적 우방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는 1812년 전쟁 당시 미국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캐나다의 역사적 투쟁심이 재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35년까지 비미국 무역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건 캐나다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특히 통계청 인력을 850명이나 감축하면서까지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데 데이터 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잡으려는 카니 총리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이란 상황은 참혹합니다. 미이란 외교 채널이 끊기고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시설 제거 경고는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리알화 가치가 사실상 0분으로 수렴하는 경제 붕괴 상태죠. 이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연상케 합니다.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다발을 수레로 끌고 가야 했던 그 비극이 21세기 이란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입니다. 인터넷까지 17일째 차단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굶주림에서 시작된 분노는 총칼로도 막기 힘든 법입니다.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들을 신속하게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임시 정부가 들어섰는데 에너지 거래가 성사됐군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과 5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인 석유가 다시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 물꼬를 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함으로써 안보적 성과를 내고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마두로 체포 작전의 법적 근거도 공개되었습니다.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인데 미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주권 침해 논란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IMF를 통한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갈 텐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얼마나 걷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간략한 단신들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포스코가 1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 거고요. K건설은 해외 수주 470억 달러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이 4년 만에 완전체 월드 투어를 발표했습니다. 5개 대륙 79회 공연인데
이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 세계 K컬처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전 세계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으로 변주될 뿐이다. 2026년의 세계는 과거의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현대적 기술과 힘의 논리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